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전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정세의 흐름을 날카롭고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의 메인 앵커 김하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소식들이 휴일 없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것이 경제의 거대한 맥을 짚어내고 복잡한 뉴스 이면의 진짜 진실을 드러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일의 뉴스는 파도처럼 어지럽게 밀려오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추어 보면 그 파도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역시 9,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동맹 소식부터 요동치는 국제유가, 그리고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의 현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부의 흐름과 생존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개최된 AI 서밋에서 놀라운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5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지난달 대비 무려 4배나 급증했는데요. 이 극명한 대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9,500억 달러 규모의 초밀착 기술 동맹은 역사적으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방직기와 증기기관 특허를 독점하며 전 세계 무역망 위에 군림했던 대영 제국의 원천 기술 선점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처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의 절대 권력자들과 한몸이 되겠다는 생존 책략이죠. 반면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의 대이동은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막을 건넜던 골드러시, 당시의 이주민 심리와 닮아 있습니다. 국내 자본 유출은 뼈아프지만 우리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뿌리이자 핵심 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제 영토 확장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7월 25일부터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대 12.5%에 달하는 고율의 새로운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는데요. 동시에 뉴욕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비용 폭증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이끌던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7,870억 달러나 증발하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마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한 지금 미국의 이 위험한 독자 노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관세 폭탄 투하는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오판으로 통과시켰다가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을 유발해 대공황을 최악의 파국으로 몰고 갔던 스무트올리 관세법의 오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죠.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단숨에 날아간 현상은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공황이나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의 붕괴처럼 실체 없는 과도한 기대감이 거치며 시장이 겪는 냉혹한 체질 개선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관세와 유가 급등이 맞물려 실물 경제에 강력한 동맥경화를 일으키겠지만 이 거품이 거친 뒤 진정한 수익 모델을 증명하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진화론적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봉쇄 속에서도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해 총 69조 6천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가파른 증가폭인데요. 중국 당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차기 경제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사회 소비 규모를 60조 위안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외적 기술 압박을 극복하고 내수 폭발을 노리는 중국의 경제 전략,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이 서방의 고사 작전에 맞서 성장을 유지하며 내수 시장을 인위적으로 팽창시키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내세운 것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던 미국의 뉴딜 정책과 본질이 같습니다. 과거 한 나라가 외세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비단길을 개척하는 동시에 내부 상업지대를 적극 육성해 자급자족 경제를 완성했던 전략과도 일맥상통하죠. 외부 수출길이 막힌다면 14억 인구의 지갑을 직접 열어내수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젊은 혁신가들을 적극 육성하며 자립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 내수 중심 체질 개선은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버텨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국회가 대규모 재해 시수도 도쿄를 대체할 부수도 설치 법안을 포함해 총 6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특별국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 개편 와중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8에서 9월 중 대대적인 내각 개편과 여당 인사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경제적 기준을 높였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내각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16세기 말 도요토미 정권이 흔들리는 지배력을 다잡기 위해 영지 재배치와 가신단 쇄신을 꾀했던 정치적 승부수와 닮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수도 설치라는 분산 대책과 반대로 외국인 영주권 요건을 대폭 강화해 문을 걸어 잠그는 이중적인 행보입니다. 일본인 평균 이상의 소득과 30년 후생연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이 장벽은 과거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처럼 자국 사회 시스템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섬나라 특유의 보수적 방어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폐쇄를 통한 안정을 택한 일본의 이 노선은 고령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장기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하고 외교적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 약속을 어겨 갈등을 자초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란은 분쟁 중에도 석유 판매로 115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AI 기술력을 세계 7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력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전방위 제재와 무력 위협 속에서도 자원을 무기화하고 첨단 기술 자립을 이뤄내는 이란의 모습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 군사기술과 자급경제를 구축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절박한 생존투쟁과 흡사합니다. 트럼프의 공습 중단은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에 가깝죠. 이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아르메니아와 가스동맹을 맺어 우회 수출로를 확보하고 과학기술 로드맵을 가동해 생존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재라는 독을 맞으며 오히려 독자적인 면역체계를 완성해버린 이란에게 미국의 전통적인 압박 카드는 더 이상 먹혀들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러시아 전시 경제가 막대한 전쟁 지출과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타격으로 내부 물류가 마비되고 붕괴 직전에 몰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내부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휘발유 수출 금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저품질 연료 임시 생산까지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실상은 어떠한가요? 겉으로는 카자흐스탄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드는 외환의 빈의 극치입니다. 전비 과다 지출과 정밀 타격으로 인한 연료 고갈 사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방에 무리하게 병력을 쏟아붓다 내부 경제 붕괴로 몰락했던 1917년 러시아 제국의 몰락 전야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원유 매장량 정상급 국가가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고 저품질 휘발유 생산을 허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푸틴의 전시 경제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겉포장만 화려할 뿐 내부 엔진은 멈춰 서고 있는 형국이죠. 예멘 소식입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인 아람코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고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간신히 석유 수출을 재개해 파탄난 국가 재정을 살리고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려던 예멘 공식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글로벌 공급망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후티 반군의 아람코 시설 타격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는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무단 점령해 글로벌 에너지를 인질로 잡았던 수에즈 위기의 현대판 변주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를 쥐고 강대국의 목줄을 흔드는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 전술이죠. 가장 비극적인 건 이 분쟁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예멘의 민초들입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빈곤선 아래에서 신음하는 상황에서 간신히 피워 올리려던 경제 재건의 불씨인 석유 수출마저 군사적 야욕에 짓밟혀 꺼져버렸으니 지정학적 이권 다툼이 낳은 뼈아픈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신형 요격 드론 치클롭을 독자 개발에 배치하며 저항하고 있는데요. 이 끝없는 소모전의 양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스스로 국방을 지탱하지 못해 북한군 3만 명이라는 대규모 외부 용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태는 제국 말기 스스로 군대를 유지할 기강이 무너져 이민족 용병들에게 의존하다 결국 무너져 내렸던 서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과 소름 끼치도록 흡사합니다. 침략국의 도덕적 파산과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죠. 반면 우크라이나가 시련 속에서 요격드론 치클롭을 창조하고 세계적인 지뢰 제거 기술 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국난 극복 과정에서 문명적 도약을 이뤄냈던 역사적 방식입니다. 용병의 숫자에 의존하는 구제국과 혁신 기술로 무장한 신흥국의 대결은 결국 기술을 쥔 쪽의 승리로 기결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글로벌 단신입니다. 전국의 18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행정안전부가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서부 지역 역시 기온이 49도를 초과하는 유례없는 극단적 폭염이 닥쳐 직구촌 전체가 기후위기의 가마솥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대한민국관이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대흥행을 기록한 와중에 중국의 증더전 수공도자 유적이 세계유산에 정식 등재되면서 아시아의 찬란한 문화예술적 가치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부터 생존을 위한 지정학적 몸부림까지 거친 폭풍 속에서도 저마다의 해법을 찾아내려는 인류의 노력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작가님, 오늘을 관통하는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어떤 이는 벽을 쌓아 피하려 하고 어떤 이는 바람을 맞서 풍차를 돌린다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대격변은 분명 위기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풍차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돌린다면 이거센 바람은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는 평론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통찰과 함께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